예, 여러분 3학년 역사 수업 어느덧 8번째 시간입니다. 많이 흘렀어요. 예, 이 정도면요 수업 진도의 절반 정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8시간 동안 세계사와 관련돼서 할 거고요. 역사는 3단원, 4단원이 전체가 시험 범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예, 절대 쉬울 거라 생각하지 말고요.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면요. 예, 2시 30분에 3학년 9반으로 오세요.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자, 노트, 펜, 교과서 다 준비해주고요. 잘 모르면 제 개인 핸드폰으로라도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언제든지 알려주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내용은요. 남북 통일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 거예요. 남한과 북한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어떤 통일의 노력을 가졌느냐, 그것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역사와 같이 함께 동아시아의 역사를 다룰 건데 주로 북한의 역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맨 마지막으로 우리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눌 거예요. 자, 교과서는요 96부터 103페이지까지라고 써져 있지만요, 예, 실질적으로 그 뒤에 있는 105페이지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3단원 마무리라고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자, 우리 남북 통일의 노력과 관련해서 딱 3가지 사건만 기억하면 돼요. 저희 수능에도요 3가지 이상 안 나와요. 이승만 정부 이전에는요 6.25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남한과 북한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북한이 쳐들어가고 남한은 총에 맞았어요. 그리고 남한은 또 북한에게 보복하려고 위로 올라갔었고요. 전쟁이 2년, 3년간 지속됐습니다. 그렇게 싸우는 동안 남한과 북한은 서로 왼수가 됐기 때문에 서로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사회주의와 자유주의는요 서로 앙숙이었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이 화해하지 않는데 북한과 남한이 화해를 한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나와요. 통일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는요 나오지 않아요. 6.25 전쟁이 일어나는 등 사이가 나빴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 1972년 들어서요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는요 닉슨 대통령이 즉위를 했고요. 대통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닉슨 대통령은 사회주의 국가와도 우리는 손을 맞잡아야 한다라고 했고요. 당시 소련의 경우에서도요.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우리도 냉전을 조금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며 전 세계적인 냉전이 완화됩니다. 사회주의와 자유주의가 어느 정도의 타협점을 맞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니 남한의 박정희도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북한의 김일성도 소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각의 강대국의 눈치를 봤던 두 수장은요, 우리도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면서 미국에게 잘 보이자, 소련에게 잘 보이자,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예, 각각의 권력을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통일을 교묘하게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통일을 이용하기 위해 시행했던 게 바로 1972년 7월 4일 이뤄진 7.4 남북 공동성명,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니까요. 예, 확인해 두기 바랍니다. 예, 내용으로는요, 남북 적십자 회담이라는 게 개최돼서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20년이 조금 넘은 22년 만에 이산가족 상복이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후락이라는 사람이요, 예, 북한으로 넘어가서 외교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통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침을 마련해냅니다. 첫 번째, 자주 우리 민족이 스스로 하자. 미국이 시켜서 소련이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원할 때 하는 거다. 두 번째, 평화. 절대 서로 침공해서 전쟁으로는 하지 말자, 통일을. 세 번째, 민족 대단결. 그리고 민족과 민족은 힘을 합쳐야 된다. 남한만 열심히 하면도 안 되고 북한도 여기에 따라줘야 된다. 또 북한만 열심히 해서도 안 되고 남한도 여기에 동조해줘야 된다. 라는 통일의 3원칙,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외우고 있어야 돼요. 남북 공동성명, 7.4 남북 공동성명이다 하면은 바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다가요, 예,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권력의 중심기구로 만들기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라는 걸 설립하고 저기서 모든 정치 사안을 처리하는데 저거는 권력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박정희에게 이용만 당하는
하나의 기구로 전락해버립니다. 다음으로 쭉 넘어가서요. 박정희는 유신을 집권하고 난 다음에는 갑자기 반공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주의 물러거라. 거기에 전두환도 여기에 힘을 합하게 되죠. 하지만 노태우 정권, 우리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노태우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요, 사회주의 국가와 수교해야 된다라는 문호 개방 정책을 펼치게 됐고, 거기에 독일의 서독에 의해서 동독이 붕괴합니다. 동독, 서독은요, 우리나라 남한, 북한처럼 사회주의와 자유주의로 나눠져 있었는데, 서독은 잘 사는 국가, 동독은 못 사는 국가였어요. 그리고 동독이 사회주의 국가였습니다. 어느 순간 동독의 사회주의가 무너졌고요. 이것을 처음 계기로 해서 노태우 정권도 화해의 제스처를 내비칩니다. 결국 북한도 우리나라와 다시 화해해보자라는 얘기를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고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과 UN 남북 동시 가입을 진행합니다. UN 남북 동시 가입은요, 우리는 예전에 북한을 정부로서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의 국가로서 인정하겠다라는 표시였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한반도에 이제 정부가 두 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서는요, 그냥 7.4 남북 기본합의서의 내용을 한번 확인한 거예요. 7.4 남북 공동성명의 내용을 확인한 거니까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 통일의 3원칙을 한번 본 거고요. 이제 북한과 어떻게 통일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연방제 통일안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처음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나서 1994년 김정일이 즉위하면서요, 갑자기 핵폭탄이 펑펑 터져요. 거기서 핵무기 개발을 시행하고요. 비핵화 공동선언 같은 거는 다 무산됩니다. 남북의 관계는요, 급작스럽게 악화됐고요. 이것을 풀어낸 게 바로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 공로로 인해서 노벨 평화상도 받았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 김일성이 죽고 난 다음에 수장이 된 김일성이 죽고 난 다음에 수장이 된 김정일과 서로 남한과 북한의 대표로서 정상회담을 가지게 되고요. 6.15 남북 공동선언에 의해서 이제 예전에는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서 추가되어 이제 협력 평화 공존의 원칙을 발표하고 이산가족을 상봉시키고 개성공단을 건설시켰으며 이제 금강산 관광도 개발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북한의 경제개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북한의 역사입니다. 북한은요, 1946년, 우리 남한이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됐잖아요. 북한도 1948년에 수립됩니다. 저 연도 잘못된 거예요. 46년 아니고 48년입니다. 48년으로 고쳐주세요.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9월 달에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0년이 되어서는요, 6.25 전쟁의 과정 속에서 김일성의 정치적 라이벌들이 전부 제거돼요. 이제 김일성 독재 체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경제 개발을 위해서 6.25의 폐허를 복구하기 위해 천리마 운동이라는 걸 진행해 협동논장을 운영합니다. 1972년에는요,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요, 김일성 중심 체제를 확고히 해놓고요, 국가 주석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을 숭배하게 하는 주체 사상을 공식화시키며 사회주의 헌법, 우리나라의 유신 헌법이랑 비슷한 성격을 가집니다. 이건 김일성만을 위한 헌법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 헌법이 제정됩니다. 김일성 독재 체제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김일성 사진만 봐도 절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 결과 김일성의 아들이었던 김정일이 세습 정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김일성만큼의 카리스마가 없었기 때문에요, 주석제는 이제 무너지게 되고요, 국방위원장이라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국방위원장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핵 개발을 가속화하기 시작하죠. 맨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2011년이에요. 2001년이 아니라 2011년입니다. 2011년에 김정은이 3대 세습을 확립시켜줍니다. 그거를 잘 확인하고 북한의 역사를 들으면 됩니다. 끝!
자, 다음이에요. 우리 동아시아 역사 문제가 있습니다. 동아시아 역사 문제는요, 한국, 중국, 일본 셋이서요, 서로 역사에 대한 관점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 미래를 여는 역사라는 책을 발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별 도움이 안 돼요. 예, 그냥 발간만 했지, 예, 그렇게까지 큰 영향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중국과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중국은요, 자국의 땅에서 있었던 모든 역사는 자기 나라 역사라 그래요. 그래서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전부 중국의 역사고요. 중국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쪽에 살고 있는 민족은 전부 중국인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요. 마지막에는 북한까지도 흡수하려고 그래요. 왜냐? 고구려의 수도가 평양이었기 때문에요. 자, 우리는 이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죠. 대부분의 부여, 고구려 민족들은요, 한반도로 넘어왔기 때문이에요. 민족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요,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전부 다 중국의 하나의 정부라고 볼 수 없고 우리의 역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일본과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본은요,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요, 우리나라의 생체 실험, 731 부대에 가담해서 생체 실험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식민지 노예를 끌고 갔던 사람들이 모셔져 있어요. 그 사람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존경한다고 맨날 절하고 감사한다고 여길 신사에다가 참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영웅으로 숭배하며 참배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꿋꿋하게 참배를 해요. 두 번째로 위안부 문제인데요. 위안부 문제가 원래 같으면요, 이게 위안부 할머니들이 창피해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 있던데 1991년 위안부 피해 증언이 새롭게 나타났어요. 진짜 이랬다. 근데 일본에서는 우린 그런 거 없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중에 들고 일어나면서 이런 위안부 자체에 대한 증거가 나오니까요, 위안부에 대한 문제는 이미 한일협정에서 다 보상해주지 않았냐 라고 했어요. 결국 끝까지 잡아떼던 와중에 당시 일본의 좀 양심적인 인간이었던 고노 총리에서요, 고노다마가 이루어지면서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고 사죄했는데요. 아베가 다시 돌아오면서 아베는 고노다마 자체를 철회 주장합니다. 그리고 교과서 문제에서는요, 이제 일제강점기는 우리는 조선을 발달시켜준 거다라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저술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힘으로 한국에 발달했으니까 역사 왜곡을 철저하게 진행합니다. 처음에는 임나이 일본 부설이라 그래서 가야가 일본의 역사다라고 얘기하며 한반도는 원래부터 일본에게 정복돼 있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지만 그거는 억지로 밝혀짐에 따라 망신만 당하고 물러나 있는 상태예요. 자, 동아시아와 관련지어서 우리 또 하나의 문제로 자리 잡는 게 바로 독도 문제입니다. 독도 문제가 굵어진 건요, 길해봐야 우리 한 20년, 25년 정도 됩니다. 왜 25년 전부터 독도 문제가 갑자기 불거졌느냐? 그 전까지는 일본이 막 독도에 대해서 자기 영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어요. 한 30년만 해도요. 근데 25년 전부터 갑자기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깁니다. 그 이유가 바로 독도에 묻어져 있는 어마무시한 천연자원, 메탄 하이드라이트, 일명 그쪽에 천연가스와 그 다음에 새로 등장한 천연 자원이 발견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은요, 연료, 차세대 연료로서 중심받기 시작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요, 독도가 반드시 필요해졌습니다. 왜냐? 일본이냐 우리나라나 둘 다 천연 자원이 굉장히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독도의 가치는요, 지금으로 했을 때요, 7,700억 원이 넘습니다. 굉장히 큰 자원을 가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해서 일본은 욕심을 내기 시작하죠. 일본은 이걸 욕심내면서요, 이제 근거를 찾습니다. 이 땅이 우리 땅인 이유. 찾아보니까 러일 전쟁 중에 시마네 연못이 40조를 통해서 자기 땅으로 영토화시켰다 얘기를 해요. 거기에다가 나중에 미 국방장관이었던 딘 러스크 서한을 갑자기 들여다보면서요, 독도 자체를 일본의 영토로 인정한 사실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죠. 지금은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반도기에 독도가 빠져 있었다. 근데 우리 도쿄올림픽에는 독도가 표기돼 있다. 그러니까 일본 땅인 게 인정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도에다가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욱 더 강력하게 일본 교과서에다가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며 독도 박물관까지 만들었어요. 다케시마 박물관까지요.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을까? 우리나라도 뭔가 노력을 하고 있겠죠. 자, 한국의 반발은요. 뭐 삼국 접양지도, 1877년 태정관지령, 조선 왕국정도 이런 지도를 통해서 전부 다 한국의 영토로 표기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요 국제법상에선요 인정받지 못하는데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조에 독도를 관할구역으로 명시한 거는 국제법상으로 우리가 무주지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서는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 땅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자, 한국의 말이 맞을까? 일본의 말이 맞을까? 한국의 말이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한국의 대응이 조금 미비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서 어떤 것이 왜 독도를 우리 땅으로 만들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한국사 시험 범위 끝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계사입니다. 알았죠? 세계사 준비합시다.